안녕하세요. 잘못 들어선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목격한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봤던 그 불행한 사람은 바로 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처음 만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금 같은 미래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떠올리면 화도 나고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는 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겐 참 착하고 효자인 외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아들은 어릴 적 참 많은 잔병치를 했죠. 툭 하면 픽픽 쓰러지기도 하는 탓에 아들이 어릴 적 저와 남편은 항상 눈물바람으로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며 건강해졌는데 아들이 막 군대에서 제대했을 무렵 이번엔 더 큰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바로 화물트럭 운전 일을 하던 남편이 사고로 너무 이르게 세상을 떠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원래도 착했던 아들은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됐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저밖에 없잖아요. 저 때문에 울기만 하고 걱정만 하며 살던 어머니께 이젠 제가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시간이 약이라고 아들과 의지하며 살다 보니 남편을 잃은 슬픔은 조금씩 무뎌져 가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나이 30 초반에 2살 어렸던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며느리는 사수였던 아들을 짝사랑해 꽤 오래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결혼을 했어도 저와 합가를 해서 살 거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연애 초부터 며느리에게도 누누이 말했던 부분이라며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면 애초에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해요. 아이고 경아나, 그러면 안 된다. 나조차고 어떻게 남의 집 귀한 딸내미를 고생시키니? 소영아, 난 신경 쓸 필요 없다. 너희들 편한 대로 살아. 난 너희 둘이서만 잘 살아주면 그걸로 만족해. 저는 혹시 아들 결혼에 피해가 갈까봐 얼른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린 제 손을 잡고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랑 사는 거 좋아요. 무엇보다 오빠가 이런 사람이라서 제가 더 좋아했던 거예요. 경환이 오빠 정말 너무 착하지 않아요? 이런 착하고 효자의 모습이 오빠의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우리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말이 쉽지 평생 남으로 살아온 시부모와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제게 활짝 웃어준 며느리가 참 예쁘고 고마웠어요. 상견례 때 뵈니 며느리 그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사돈어른들과 며느리 오빠도 참 좋은 사람이더군요. 그해 아들과 며느린 결혼을 했고 며느린 원래 아들과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린 둘에서 세 식구가 되었죠. 어머님, 우리 주말에 셋이서 같이 데이트 나가요. 우리 영화 볼까요? 이번에 되게 재밌는 영화 개봉했대요. 난 괜찮으니까 너희 둘이 가서 놀아라. 뱃속 아이 태어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둘이서 신혼을 더 즐겨야지. 에이, 애 태어나기 전에 어머님이랑도 실컷 놀러 다녀야죠. 우린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원래 가족끼리 뭐든 함께하는 법이에요. 결혼 초 며느린 제게 참 살갑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그런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 저 또한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려 최선을 다했죠. 너무 기특하고 예뻤던 며느린 결혼한 지 1년 뒤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회사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손주는 집에 있던 제가 대부분 돌보게 됐습니다. 마침 당시 저는 10여 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접게 됐었거든요. 황혼 육아 때문에 몸이야 조금 힘들긴 했지만 날이 갈수록 쑥쑥 커가는 손주를 보면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나날에 손주가 5살이 되던 무렵 며느리가 회사를 옮기며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작년에 부서 옮긴 뒤로 계속 부딪히던 상사가 있었는데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대로는 합병 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손주가 4살 끄트머리던 시기에 며느린 상사와의 잦은 마찰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5살이 된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던 시점에 며느린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가고서부터 며느리가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 회사에 마음이 되게 잘 맞는 친한 언니가 둘이나 생겼어요. 그래? 사회 나가서 마음 맞는 친구 사귀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거 참 잘 됐구나. 며느린 그 회사에서 만났다던 언니라는 사람 둘과 자주 어울리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리 결혼한 애엄마라지만 며느리에게도 며느리만의 생활과 삶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평소엔 가까이 하지도 않던 술을 자꾸만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점점 손주에겐 관심도 없이 밖으로만 돌자 우린 며느리와 자주 마찰을 빚게 됐어요. 예, 어머마, 너 해도 너무 아는구나. 평일에 일한다 회식한다 하면서 애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봤으면 주말이라도 애한테 시간을 좀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아침에도 자기랑 놀자고 울고불고 하는 애를 모질게 떼어두고 나갔으면 적어도 일찍 들어오기라도 했어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일찍 오려고 했는데요. 회사 언니가 오늘 기분이 너무 꿀꿀하다고 시무룩해 하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2차로 나이트 좀 들렸다 오느라 늦었어요. 뭐? 나이트? 너 지금 애 있는 유부녀가 나이트 다녀왔다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 제가 거기서 춤만 추지 뭐 다른 걸 했겠어요. 그리고 언니들도 스트레스 풀러 가끔 가는 나이트 저라고 왜 못 가요? 너 그 언니들이란 사람은 가정이 없다며? 한 명은 미혼이고 한 명은 이혼했다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너랑 같아? 너 계속 그 언니란 사람들이랑 어울려야겠니? 너 그 언니란 사람들 만난 뒤부터 자꾸만 술도 많이 먹고 애한텐 관심도 없어진 게 완전 다른 사람이 됐잖아. 속이 터질 노릇이었어요. 원래 착했던 애가 왜 이렇게 변한 건지 답답했죠. 설상가상 며느린 술버릇도 날이 갈수록 고약해져 새벽에 들어와 고성방가로 가족들 잠을 다 깨우질 않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현관문 밖에서 자고 있질 않나. 왜 잔소리를 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나. 갈수록 가관이 되어갔어요. 심지어 며느린 손주의 초등학교 입학식 땐 숙제 때문에 참석조차 못했습니다. 여보, 나 도저히 못 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벌써 구토도 4번째야. 어머님, 죄송한데요. 강우 좀 잘 부탁드려요. 아들, 입학식 잘하고 와. 알았지? 이후 며느린 학부모 상담 때도 자기 아들이 몇 반인지조차 몰라 제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정도로 손주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엔 엄마를 자주 찾던 손주도 자신의 엄마를 점점 불편해하더군요. 이후로도 변하기는커녕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며느리였으니 저와 아들은 며느리와의 사이가 더더욱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린 손주가 9살이던 해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전날 손주가 열이 펄펄 나는 통에 학교도 조퇴하고 집에 왔었는데 회사가 끝나자마자 달려온 아들과 달리 며느린 술이 떡이 돼서 또 밤늦게 들어왔더라고요. 때문에 아들과 제가 크게 화를 냈더니 아침에 짐을 싸들고 사라졌더라고요. 이런 쪽지만 남겨두고 말입니다. 이 집에선 도저히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난 숨 쉴 구멍 찾아서 떠날 테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마. 저와 아들은 화가 나고 뭐고 간에 우선 너무 놀라서 며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며느린 휴대폰도 꺼놓고 연락이 전혀 안 되더군요. 아들은 사돈들과 연락처를 아는 며느리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돌렸지만 며느리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란 사돈 어른들도 며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소식을 못 알아냈다며 우리에게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심지어 며느린 다니던 회사에도 무책임하게 그만둔다는 연락 한 통을 남긴 후 잠적을 해버렸다더군요. 혹시 해서 집사람 회사로 찾아갔었어요, 어머니. 그 언니라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려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경찰들도 단순 가출이라고 못 찾아준다고 하고 어쩐다니. 대체 땅으로 꺼진 거냐, 하늘로 솟은 거냐. 우리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손 좀 불쌍해서 어떡하니? 아들은 손주를 위해 사람까지 써서 며느리를 찾아봤지만 며느리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도 하지 못했어요. 이혼도 최소한 며느리가 어디 사는지는 알아야 진행을 하든 말든 할 텐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애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 더 이상 안 찾을래요. 앞으로 같이 살 일은 없을 테지만 우선 집사람 호적은 그냥 놔두려고요. 그래도 애 성인 될 때까진 혹시 엄마라는 존재가 서류상으로나마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고 괜히 엄마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애가 다 크면 그때 변호사 사무실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은 손주를 위해 며느리와의 법적 문제 해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저는 혹시나 싶어 가끔이나마 사돈들에게 연락해 며느리의 소식을 물었어요. 우리도 정말 모른다니까요. 매번 이런 말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사돈. 하지만 사돈들은 그때마다 모른다고 대답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는 것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가정사 때문인지 또래보다 조숙하고 어른스러워진 손주를 보면 며느리가 너무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엄마 이야기를 언젠가부터 한 번도 안 꺼내던 손주가 걱정돼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강우야, 넌 왜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니? 어차피 제가 보고 싶어 해도 엄마는 안 올 거잖아요. 엄마가 원래 저한테 관심 없던 분인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엄마 얘기를 꺼내봤자 할머니랑 아빠 속만 상하실 텐데 뭐하러 그래요. 전 엄마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저한테 할머니랑 아빠가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이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다 며느리가 뻔뻔한 낯짝을 다시 드러낸 건 손주가 14살이 됐던 5해 뒤였습니다. 그해 어느 날 며느리 몰골이 엉망인 상태로 짐을 싸들고 집에 나타났더라고요. 어디서 몹쓸 짓을 당한 건지 넘어진 건지 팔과 얼굴 군데군데엔 멍도 들어있는 꼴로 말이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 눈물을 뚝뚝 떨구며 제 앞에 무릎부터 꿇더군요. 그리고 며느린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백배 사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하나도 안 반가우시죠? 저도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 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서를 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5년 전에 그렇게 집을 나간 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당연히 잘못했지. 아무리 우리랑 다투는 게 힘들고 지겨웠다고 해도 100번 양보해서 그게 그렇게 괴로웠다고 해도 네가 강우 엄마라면 적어도 강우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나서는 안 됐던 거야. 저도 알아요. 근데 어머님, 그때는 저보다 어머님을 더 좋아하는 강우에게 제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맨날 어머님하고 남편하고도 싸우기만 해서 그냥 제가 이 집에서 완전히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죠? 저 평생 공부만 하고 세상이 정해준 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술도 집에서 하도 엄하게 자라서 친구들처럼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볼 생각도 못했고요. 그런데 새로 회사 옮기면서 만나게 된 언니들한테 술 마시고 제대로 노는 법도 배우니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늦바람이 든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 자유로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뒤늦게 사춘기가 온 철부지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무슨 귀신이라도 홀렸던 것 같아요.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그 언니들이 사실은 달콤한 유혹으로 절 꿰어낸 악마들이었다는 걸 집 나가고 고생하면서 너무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며느린 그 회사 언니들 탓하며 자신이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후회했습니다. 며느린 저희 집에서 나간 뒤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먼 지방으로 꽁꽁 숨었다고 해요. 친정이고 뭐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비겁하게 잠적을 해버린 거라고 했죠. 우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건물 청소도 식당 일도 아무 일용직 일도 다요. 그러면서 원 없이 술도 먹고 놀았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도 너무 허전하고 쓸쓸한 거 있죠? 그때서야 안 거예요. 가족이 없으면 자유고 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라는 걸요. 그때부터 정말 다시 우리 강우랑 남편 그리고 어머님 곁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가족이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뻔뻔하게 그냥 돌아오기엔 너무 염치가 없고 죄송해서 발걸음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망설이면서 가족들을 그리워만 하다가 용기 내서 친정 부모님께 먼저 연락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연락했냐고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큰 죄인이 됐는지 아냐면서 집에 얼굴 들이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친정 부모님도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데 우리라고 널 용서해 줄 것 같았니? 무슨 염치로 여길 나타났어? 저도 어머님하고 남편 앞에 나타나기 너무 무서웠는데요. 친정 부모님께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더 늦으면 평생 우리 강우도 2번 다시 못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용서 구하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저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그래, 내 하나만 묻자. 그렇게 다 싫어서 도망갔다는 애가 왜 이혼은 안 하고 갔냐? 어? 그냥 이 집에서 떠나긴 했는데 이혼으로 모든 걸 딱 정리해버리는 건 왜인지 두렵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이 싫어서 가출을 하는데 진짜 부모님이 날 잊어버릴까 무서워하는 10대 애들처럼요. 그런 궤변이 어딨어? 그럼 남편이랑 애 두고 집은 나갔지만 언젠간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고 싶었다는 거야? 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염치 없는 생각이었어요. 저도 그걸 아니까 그동안 쉽사리 여기로 돌아오지도 못한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저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우리 강우 엄마고 강우 아빠 아내잖아요. 저 평생 가족들한테 잘하면서 살게요. 제발 저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며느린 정말 꺼이꺼이 울며 제 다리에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내려다본 며느리의 등은 너무 말라 있었고 군데군데 보이는 멍 때문에 자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여전히 화는 났지만 대체 왜 그런 멍까지 달고 다니나 싶어 물었죠. 청소일 하다가 계단에서 크게 굴렀었어요. 그것 때문에 일도 한동안 못하고 알아 누웠었는데요. 아프다 보니까 더 가족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하고 서울로 올라왔던 거예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꼴을 보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고작 못 놀게 한다는 이유로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쳤던 며느리가 도저히 용서되지 않더라고요. 강우야, 잘 있었어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 그리고 그때 학교가 끝나고 돌아온 손주가 며느리를 보고 크게 놀라더군요. 며느린 그런 손주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손주를 끌어안았죠. 강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래도 엄마 우리 강우 보고 싶어서 늦게나마 이렇게 달려왔어. 강우야, 엄마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우리 강우 보고 싶어서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었었는데. 엄마, 이제 항상 강우 옆에 붙어 있을게. 그러니까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처음엔 얼떨떨해하던 손주는 이내 며느리를 따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평소 아무리 어른스러운 척했어도 고작 14살밖에 안 된 어린애였으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거죠. 그래, 상황이 그렇게도 했다. 우선 회사 끝나면 얼른 집으로 오려무나. 우선 아들도 며느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에 전 아들에게 전화해 자초지정을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회사를 조퇴까지 하고 곧장 집으로 왔더라고요. 며느린 차마 그런 아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죠. 그렇게 말도 없이 사라져서 가족들 속은 다 뒤집어 놓고 이제 와서 사과하면 모든 게 장땡일 줄 알았어? 그동안 우리 강우가 나랑 어머니한테 말은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는 줄 알아? 우리 강우가 몰래 눈물 짓는 거 내가 몇 번이나 봤어. 그런 강우한테 너무 미안해서 나도 혼자 눈물을 수도 없이 삼켰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용서해줄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보다 아들과 손주의 의견이 먼저라고 생각해 섣부르게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저 또한 몇 번을 생각해봐도 며느리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손주가 할 말이 있다며 잠시 저와 아들을 방으로 부르더군요. 그리곤 조심스레 우리에게 속에 있는 말을 꺼내는데 손주의 말을 듣고 아들과 전 속이 더 착잡해졌어요. 할머니, 아빠, 두 분 엄마 쫓아내실 거죠? 에휴, 솔직히 난 네 엄마 받아주고 싶지가 않구나. 그 오랜 시간 너한텐 관심도 없이 술 먹고 놀기만 하더니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책임하게 도망까지 갔었지 않니? 그 시간 동안 네 아빠랑 내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강훈 네가 얼마나 상처받고 마음고생도 심했어. 그래 강우야, 아빠 생각도 할머니 생각과 비슷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신뢰를 저버린 사람은 함께하기 힘든 법이다. 손주 며느리에게 다시 마음 열 생각이 없는 우리의 말을 듣곤 잠시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리곤 이내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하더니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부탁을 했죠. 할머니, 아빠, 그래도 엄마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엄마가 믿고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전보다 많이 마르고 저렇게 멍까지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니까 자식으로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저렇게까지 잘못을 빌고 용서 구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요? 미워도 저희 엄마잖아요. 앞으로 제가 두 분 말씀 더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네? 착한 손주는 그런 여자도 엄마라고 용서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린 손주를 내보내고 둘이서 더 진중하게 대화를 나눠봤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끝내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손주의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지만 며느리와는 도저히 같이 살고 싶진 않다고 말했어요. 애엄마가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 가정을 버린 여잔 언제든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애엄마 절대 받아줄 생각 없고 이참에 오히려 그동안 잠시 뒤로 미뤄뒀던 이혼 문제나 마무리해야겠어요. 전에야 애 성인 될 때까진 이대로 호적을 남겨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별다른 방법을 안 알아봤지만 이렇게 나타난 이상 서류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머니, 전 오늘 애엄마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 저 여자랑은 결코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확신만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래, 네 뜻이 내 뜻과 다르지 않구나. 무엇보다 강훈 자기 엄마를 한 번쯤 용서해주고 싶어 하지만 난 어멈을 더는 못 믿겠다. 분명 언젠가 다시 강우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길 것만 같아.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기에 우리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부탁을 대번에 외면하는 것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손주 말처럼 너무 마르고 몸에 상처도 많은 며느리를 도저히 그냥 바로 내쫓기도 힘들더군요. 그래도 사랑하는 손주 엄마인 사람이니 말입니다. 우린 결국 며느리를 불러 말했어요. 강훈 그래도 엄마라고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린 생각이 다르다. 우린 이미 너와 우리 가족으로서의 연은 끝났다고 생각해. 하지만 당장 널 내쫓으면 강우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게다가 지금 네 상태를 보아하니 우리가 무작정 쫓아내기도 마음이 영 불편하구나. 그렇다고 우린 널 받아줄 생각은 없어. 너에게 딱 한 달 주마. 그러니까 그 안에 강우 마음 잘 어루만져주고 네 발로 알아서 이 집에서 소란 없이 나가주길 바란다. 애 너무 속상해하지 않게 네가 잘 설득도 하고 그게 우리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어머니, 여보, 나 이젠 정말 변할 수 있어. 나 한 번만 믿어줘. 아니, 이미 난 당신에게 많은 기회를 줬었고 그 모든 걸 버리고 집까지 나가버린 건 당신 선택이었어. 내 마음은 변함없어.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딱 한 달 동안 강우랑 잘 정리하고 거처 마련해. 그동안은 강우랑 시간 보내는 데만 집중하고 우리 이혼은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걸로 하자고. 당신이 정말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 적어도 여기서 더 소란 피워서 강우 마음에 상처 남겨주지 마. 우리의 말에 며느린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 뒤 며느리에게 준 시간 동안 아들은 거실에서 자고 며느리는 아들 방에서 지내게 됐죠.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잘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온 지 며칠 뒤 손주가 이상한 걸 묻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예전에 엄마가 저 초등학교 입학식 때 못 온 거 할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뭐?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네 엄마가 전날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숙취 때문에 못 갔던 건데 그때 일로 나랑 너희 아빠가 네 엄마한테 얼마나 실망했었는지 아니?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아니, 엄마가 어제 저한테 사실 할머니 때문에 그날 못 온 거라고 해서요. 자긴 뒤늦게라도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너 같은 건 엄마 자격도 없다고 못 오게 했다고요. 며느린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손주에게 했다는데 저와 기억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손주는 자꾸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혹시 저 다음 달에 학원 등록 못해요? 뭐? 왜 학원을 못 가? 엄마가 어제 할머니가 아빠한테 하는 말 들었대요. 그냥 문제집 몇 권 사주고 집에서 공부시키면 되지. 돈 아깝게 왜 자꾸 학원을 보내냐고요. 할머니가 나쁜 뜻으로 그러실 일 없을 거 아는데 혹시 요새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런 거면 제가 학원 그만둘게요. 엄만 자기가 나가서 일해서 저 학원 보내주겠다는데 저 어른들한테 짐이 되긴 싫어요. 집에 돈이 왜 없어? 네 엄마 저번부터 왜 자꾸 너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니? 얘 어머마,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저번부터 왜 강우한테 얻거나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야? 강우가 괜히 오해하잖아. 너 왜 은근슬쩍 뒤에서 강우랑 날 이간질해? 이상하다. 전 정말 그렇게 듣고 기억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꿈을 너무 생생하게 꿔서 착각을 했나 봐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간질에 며느리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꿈을 꿔서 그랬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에도 며느리는 마치 제가 손주를 위하지 않고 자신이 진짜 손주를 위하는 척 계속해서 이간질을 시도했어요. 결국 열이 받은 저와 아들은 며느리에게 나가라는 통보를 했죠. 당신 한 달이고 뭐고 그냥 나가. 우린 강우 때문도 있었지만 당신을 위한 마지막 배려로 시간을 준 건데 오히려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잖아. 혹시 어멈 너 이런 식으로라도 강우한테 환심 사고 싶어서 그런 거냐? 그래서 은근슬쩍 날 나쁜 사람 만들고 넌 강우를 위하는 척하는 거야? 그랬다면 정말 소름이 돋는구나. 우린 널 그래도 배려해줬는데 애초에 넌 그럴 필요가 없던 애였어. 그러니까 그냥 한 달이고 뭐고 이 집에서 나가. 죄송해요, 어머님. 사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전 그냥 그렇게라도 강우가 어머님보다 저를 더 좋아하게 되면 강우 때문에라도 어머님이랑 강우 아빠가 저 집에서 안 쫓아낼 것 같아서 그랬어요. 여보, 나 이제 어머님이랑 강우 이간질 안 할게. 나 진짜 갈 데 없어. 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너네 애초에 한 달 뒤에도 이 집에서 전혀 나갈 생각이 없었구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그때 며느린 황당하고 당당하게도 자신이 집에서 나가기 싫어서 이간질을 시도했다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아들과 저는 그 뻔뻔한 모습에 혀를 내둘렀죠. 그 뒤 며느린 끝까지 집을 안 나가고 눈치를 보며 이틀을 버티더군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끝내 안 나가면 자신이 직접 끌어낼 줄 알라며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어차피 약속된 한 달도 거의 다 되어갔으니 우린 정말 며느리에게 해줄 만큼의 배려는 다 해줬으니까요. 알았어. 대신 내일 우리 강우 생일이잖아. 자기 생일에 엄마인 내가 집을 나가면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러니까 내일 하루만 봐줘. 어머님, 내일 딱 하루만요. 며느린 마침 하루 앞으로 다가온 손주의 생일을 들먹이며 하루만 더 저희 집에 있겠다고 말하더군요. 저와 아들 또한 손주에게 최악의 생일을 선물해주고 싶지 않아 딱 하루만 더 며느리를 참아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강우 왔어?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엄마가 선물로 초코 케이크 사왔어. 저와 집에 둘이 있을 땐 케이크를 사러 나갈 때 빼곤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며느린
학원이 끝난 손주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손주를 위해 잡채와 소고기 미역국을 만들고 있던 전 그런 며느리 어깨너머로 손주에게 다정히 인사를 건넸죠. 네 아빠 올 시간도 거의 다 됐으니까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 먹자. 우리 강아지 생일 많이 축하한다. 이 엄마가 우리 강우 미역국 끓여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먼저 끓이고 계시던 통에 엄마가 한 발 늦었지 뭐야. 어머님, 저 국 간 좀 봐도 돼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입에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제가 간 좀 맞추려고요. 원래 아들 입맛은 엄마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손주가 오기 전엔 하루 종일 제게 말 한마디 안 걸더니 며느린 갑자기 친한 척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연기고 가식이었던 거예요. 며느린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한 입 떠먹더니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왜? 맛이 없어? 내가 방금 맛봤을 땐 괜찮았는데. 아우 짜! 이딴 음식을 국이라고 끓이셨어요? 전 이딴 음식 귀한 우리 아들 절대 못 먹여요. 제가 미처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며느린 경악할 만한 행동을 저지르더군요. 제 음식이 너무 짜다며 버럭한 며느린 냄비를 통째로 들어 모조리 싱크대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곤 버럭 화를 내며 저에게 다다다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성장기인데 이렇게 짠 음식을 줘요? 아무리 옛날 분이라지만 애 음식엔 더 신경을 쓰셨어야죠. 이런 걸 애한테 어떻게 먹여요? 안 되겠다 강우야. 엄마가 미역국 다시 끓여줄게. 역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할머니보단 엄마가 널 훨씬 진심으로 위해주지 않겠어? 진짜 널 위했으면 음식을 더 정성 들여서 했겠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손주에게 음식을 해먹이는 것도 아니고 분명 간은 딱 좋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살짝 슴슴했죠. 저도 TV나 인터넷을 보고 적당히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것쯤은 배웠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황당함이 도를 넘으면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엔 뻥지게 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입만 떡 벌린 채 침을 튀어가며 소리치는 며느리를 보고 굳어 있었거든요. 며느린 제가 가만히 있자 이때다 싶었는지 손주에게 눈물까지 보이며 소리쳤어요. 강우야, 봤지? 이제야 말하는데 그동안 엄마가 네 할머니에 대해 한 말 사실 다 진짜야. 네 할머니랑 아빤 내가 너랑 자기들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화를 냈는데 오히려 우리 사이를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건 네 할머니라고. 이렇게 내가 네 할머니보다 너를 훨씬 위하고 있는데 네 할머니는 내가 변한 걸 못 믿겠다면서 날 집에서 쫓아내려고만 하는 것만 봐도 알겠지? 강우야, 너한테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네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더 행복해지려면 이 집엔 엄마가 있어야 하는 거야. 이따가 너희 아빠 들어오면 제발 엄마 쫓아내지 말라고. 엄마랑 살고 싶다고 졸라. 알았지? 엄만 강우 너랑 떨어져선 한시도 못 살아. 그 말을 들으니까 알겠더군요. 정말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던 며느린 머리를 팽팽 굴려서 겨우 생각해낸 게 제 음식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였던 겁니다. 그 음식을 빌미로 저보다 자기가 훨씬 좋은 사람임을 손주에게 어필하며 끝까지 저희 집에서 버틸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듣고만 있던 손주는 놀라서 손까지 덜덜 떨던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리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저를 먼저 살피더니 싹 굳은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아빠도 다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5년 만에 나타나서 왜 갑자기 세상 좋은 엄마인 척 구는 거예요? 제가 엄마를 왜 받아달라고 아빠랑 할머니한테 부탁했는지 아세요? 비록 엄마가 원망스럽고 미웠지만 그래도 절 낳아주신 엄마니까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여서요. 엄마가 좋고 엄마를 믿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불쌍해서 마음이 약해졌던 거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변했길 바라면서 할머니랑 아빠를 설득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저랑 엄마 사이를 이간질했다고요? 제가 바본 줄 아세요? 어릴 적부터 제 옆에 붙어서 먹여주고 키워주신 분이 할머니인데 제가 할머니를 모를까 봐요? 그래도 그냥 엄마니까 조용히 참아봤던 거예요. 근데 엄만 비교도 안 될 만큼 제게 소중한 할머니한테 이런 행동까지 하는 엄마를 저도 더는 못 참아드리겠네요.
이연세 힘드실 텐데도 매 끼니마다 따뜻한 국에 고기 반찬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절 위해서 차려주신 할머니가 엄마보다 절 덜 위하신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는 알아요? 바로 할머니가 끓여주신 이 미역국이에요. 1년에 수십 번씩 먹는 그 음식 맛, 음식 냄새, 음식 간. 안 먹어봐도 입안에 생생하다고요. 그런 제가 엄마가 지금 억지 쓰는 걸 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머니가 정성으로 만들어주신 미역국을 이렇게 통째로 버려요? 강우야,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엄만 그냥 지금이라도 너한테 더 좋은 엄마 돼주고 싶어서. 아니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어요. 엄만 아빠랑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구한 것도 절 누구보다 위해준다는 말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절 진심으로 위했으면 거짓말로 할머니랑 제 사이를 툭하면 이간질하는 것보다 그동안 저 잘 키워주신 할머니한테 고마워하는 게 먼저였을 테니까요. 엄마 오고 나서 더 좋아진커녕 화목했던 우리 집 분위기만 더 엉망이 됐어요. 안 그래도 아빠랑 할머니가 며칠 전에 엄마한테 그냥 나가라고 화냈었죠? 저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우리 가족 그만 힘들게 만들고요. 손주는 이미 자신의 엄마에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실망을 거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그날 재기하는 되바라진 행동을 보고 결국 자신의 엄마에 대한 화가 터진 거더라고요. 며느린 그런 손주를 나라 잃은 사람처럼 바라보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강우야, 어떻게 엄마한테 나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너까지 엄마한테 이러면 어떡해? 뭐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바로 그때 퇴근한 아들이 놀란 눈으로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런 아들에게 손주가 소리쳤어요. 아빠, 저도 이제 더는 엄마 용서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엄마 나가라고 하세요. 엄마가 그동안 계속 우릴 이간질한 것도 모자라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저 위에서 끓여주신 미역국을 간이 짜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통째로 싱크대에 버려버렸어요. 제 음식에 신경도 제대로 안 쓰는 할머니보다 자기가 진짜로 절 위해주는 사람이라면서 아빠한테 자기 내쫓지 말라고 조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엄마라는 사람이 고작 14살 된 아들한테 보일 행동이에요? 할머니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앞으로도 엄만 계속 할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텐데 저 그런 모습 절대로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 좀 당장 나가라고 하세요. 뭐야? 당신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어떻게 그런 억지를 쓰면서 감히 우리 어머니가 하신 음식을 버려? 당신은 끝내 이렇게 구제불능이구나. 다른 말 더 할 것도 없고 강우 말 들었지? 이제 이 집에서 당신이 있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게다가 우린 당신한테 시간도 배려도 충분히 줬고 우리 인내심은 여기서 끝이야. 당장 나가. 여보, 나 진짜 갈 데 없어. 제발 이러지 마. 나도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쓰려고 했겠어. 나 저기 주방 뒤쪽 창고에서 잘게. 아니면 저기 베란다에서 잘게. 제발 여보. 허튼 소리 하지 마. 베란다가 아니라 신발장 한 구석에도 당신 자리는 없어. 나가라고. 며느리는 펑펑 울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짐을 직접 싸러 방으로 들어가자 이번엔 제게 달려와 애원하더라고요. 손주의 손을 잡고 겨우 마음을 가라앉힌 전 그런 며느리에게 냉정히 말했죠. 그 착했던 네가 대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우린 변해가는 너에게 5년 전까지 되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기심 때문에 아들까지 버리고 떠난 건 너 자신이야. 그래도 우린 네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생각해서 마무리만큼은 좋게 끝내려고 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넌 애초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변한 것도 없어. 용서를 구한다고? 이것만 알아둬라. 용서를 구하는 건 네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네 사과를 받아줄 의무는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게 할 만큼 네 행동은 최악 그 자체였다. 네가 강우 엄마라는 자각이 티끌 만큼이라도 있다면 강우 앞에서 추태 그만 보이고 그만 나가거라. 그리고 우리 2번 다시 보지 말자꾸나. 결국 며느린
모두 자신을 외면한 저희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만은 막으려 했건만 그날은 결국 손주에게 최악의 생일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착한 손주는 오히려 자신은 괜찮다며 자신의 억지 때문에 우리가 괜히 더 고생만 했다고 미안해하더군요. 그런 손주가 너무 불쌍해 우린 손주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와 아들은 며느리의 더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됐어요. 안사돈,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소영이 어제 저희 집으로 왔어요. 들어보니까 그동안 저희 딸이 그 집에 있었다면서요. 아무리 갈 데가 없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거길 찾아가서 빌붙을 생각을 했답니까? 저 안사돈, 저희가 그동안 사실 못 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 소영이를 원래 집에도 안 들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날 안사돈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사돈들은 며느리와 연락을 하고 지냈었다는군요. 놀라서 왜 우리한테 여태 그걸 숨겼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차마 우리 입으로 그 애가 왜 집을 나갔는지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비겁하게 진실을 숨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소영이가 그때 회사에서 어울리던 언니란 사람들과 술 먹고 놀다가 웬 남자를 하나 만났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랑 바람을 피우다가 윤서방하고 안사돈과 크게 다툰 날 홧김에 그 남자랑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어차피 그 남자야 직업이 어디서 살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저희도 처음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다 아주 나중에 소영이가 돈을 빌려달라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때 우리도 걔가 왜 사라졌었는지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우린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 돌아와서 사과하라고 아니면 이혼해서 윤서방 제대로 놓아주기라도 하라고 몇 번이나 혼을 냈죠. 그런데 이 못된 기집애가 지금 그 남자가 너무 좋고 이혼하려면 윤서방이랑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데 번거롭고 불편해서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혼인신고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고 낳고 키워보니 애는 집만 된다며 애도 안 낳을 거라고요.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린 그저 복잡하고 귀찮은 현실을 똑바로 마주보는 것도 귀찮아 이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던 거죠. 사돈들은 너무 죄송한 마음에 차마 우리에겐 솔직하게 말도 못했다고 했죠. 며느린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그놈에게 버는 족족 돈도 뺏기고 괴롭힘도 당하며 살았다는군요. 그래도 그놈이 좋다고 붙어 살다가 결국 그놈에게 맨몸으로 버림까지 받은 겁니다. 그렇게 그놈 집에서도 쫓겨나고 친정에서도 거절당한 며느린 그제야 우리에게 찾아와 빌붙으려고 생쇼를 한 거예요.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자식의 허물을 부모인 우리 입으로 말하기 창피하다는 이유로 이런 큰 진실을 숨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새 그 집에 찾아가 진실을 숨기고 빌붙으려고까지 했다는 말을 들으니 더는 모두를 농락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문을 쾅쾅 두드려대는 딸을 옆집에 죄송해서 집으로 들이긴 했는데 집구에서 얼른 나가라고 엄포를 놓아둔 상태예요. 남편 자식 다 버리고 그런 몹쓸 짓을 한 딸 자식 우리도 용서할 수가 없어서요. 안사돈에 이어 나중에 바깥사돈도 저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시더군요. 그 엄청난 진실에 뒷골이 띵했던 저와 달리 아들은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왜 웃냐고 물어보니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워낙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젠 화도 안 나고 빨리 그런 여자랑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싶네요. 그런 여자 더는 우리 강우 엄마로도 두기 싫으니까요. 친정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며느린 저희 아들을 포기 못하고 끝까지 이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희 집에 또 빌붙을 심산이었겠죠. 아들은 며느리가 또 잠적할까봐 얼른 이혼을 하려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린
소장을 계속 전달하지 못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배우자가 잠적을 하면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로 이혼을 강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진즉 며느리와 이혼하려면 할 수 있었던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아들은 그 사실을 며느리에게 말하며 결국 당신 버텨도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만 포기해. 라고 마지막 으름장을 놓더군요. 결국 그제야 며느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라고요. 소송까지 불사할 뻔했는데 그렇게 아들은 번거로운 일을 면한 겁니다. 아들은 추가로 며느리에게 위자료 소송까지 걸며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알기로 빈털터리였던 며느린 아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건 사돈들이 마련해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큰 사실을 숨겼던 사람들이었기에 특별히 안쓰러운 마음은 가지지 않기로 했죠. 그렇게 며느리가 집을 나갔을 때부터 기나긴 시간에 걸친 험난한 이혼 과정은 마무리됐어요. 당연하게도 손주의 양육권은 아들에게 왔고 우린 지금 비로소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냥 집을 나갔을 땐 해결되지 못한 큰일이 남아있어 항상 찝찝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정리된 지금은 마치 뿌연 안개 속을 탈출하고 쨍쨍한 햇볕 아래를 걷는 기분이죠. 다만 저와 아들은 며느리의 일로 손주가 많이 상처받진 않았을까 항상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을 알았는지 얼마 전 손주가 밥을 먹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할머니, 전 정말 복받은 아이인 것 같아요. 항상 제 기분이, 제 마음이 어떤지가 두 분께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함께 살아도 자식 기분 따위엔 관심도 없는 부모님도 있다는데 전 매일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비록 제게 좋은 엄마는 없지만 좋은 할머니, 좋은 아빠가 있으니까 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는 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 돼서 두 분께 오래도록 효도하면서 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빠. 사랑해요. 그 속 깊은 손주의 말에 눈물이 얼마나 차올랐는지 모릅니다. 아들도 저도 애써 눈물을 삼키려 잠시 동안 입에 있던 밥을 씹지도 삼키지도 못했죠. 이혼한 뒤에도 며느린 몇 번이나 손주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었어요. 엄마,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끝내 집에서 쫓아내서 지금 단칸방에서 외롭게 산다. 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네 아빠랑 할머니한테 엄마 좀 다시 받아달라고 말해봐라. 하면서 말입니다. 저나 아들이 옆에 있기라도 했으면 전화를 뺏어서 욕짓거리라도 해줬을 텐데 안타깝게도 손주 혼자 있을 때 걸려온 전화들이었어요. 나중에 손주가 말을 해줘서 뒤늦게 저도 아들도 알게 됐던 거죠. 처음엔 듣고만 있던 손주는 결국 며느리에게 모진 말을 한 뒤 영영 전화를 차단해버렸다고 해요.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전 이제 제 인생에 엄마란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엄만 우리 가족한테 불청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또 연락해서 괴롭게 만드는 일 그만두세요. 그 어린애가 오죽 학을 뗐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덤덤히 그 말을 하던 손주를 찢어지는 마음에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며느리에게 잔뜩 화가 났던 전 따로 전화를 걸어 심한 욕짓거리와 함께 우리 손주에게 또 연락하면 내 인생을 걸고 널 가만 안 둘 거라고 으름장을 놨었어요. 그 뒤로 1년쯤 지났을 때 우린 건너 충격적인 며느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그건 바로 며느리가 삼류 싸구려 술집에서 술 따르는 아가씨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렇게 뒤늦게 눈을 뜬 술문화에 빠지더니 결국 그걸 업으로까지 삼았더라고요. 저와 아들이야 그러다 치지만 그 소식을 들으면 손주는 충격이 클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우린 손주에게 그런 잔인한 근황까진 전해주지 않았어요. 저와 아들은 앞으로 이미 우리와는 너무 다른 길을 걷게 된 며느린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손주와 셋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너무 착하고 속 깊은 저희 손주가 부디 엄마라는 존재로 인해 더는 상처받을 일이 없기를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요. 매 순간 사람은 선택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하죠. 한두 번이야 실수로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다지만 연속된 실수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얼른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구구절절한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